본 강의는 한동대학교 김세진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의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강의인 스프링부트 기초 서비스 인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응답을 구성하는 컨트롤러 계층에 대해 완벽하게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러의 역할은 요청을 받고 적절한 응답 객체를 반환하는 것까지이며 실제 핵심 비즈니스 로직은 다른 계층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바로 그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서비스 계층의 역할과 설계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순수 레스트풀 아키텍처이며 이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상태를 공유하지 않고 데이터만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규모 서비스나 모바일 백엔드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컨트롤러 중심 구조에서 서비스 계층이 분리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서비스 인플에서 이를 구현하는 표준 방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셋째, G8 리포지터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추상화하고 RESTful API의 원칙에 맞게 HTTP 메서드를 매핑하는 방법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견고하고 확장 가능한 서버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번은 2페이지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인 RESTful API 설계 개요와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스프링 부트로 순수 RESTful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웹 및 모바일 서비스 개발의 주류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학습 목표는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MVC 패턴 대신 REST 컨트롤러 중심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MVC는 뷰 렌더링에 초점을 맞추지만 RESTful 구조는 데이터 전송에 초점을 맞춥니다. 둘째, 서비스 인플 계층의 역할과 설계 기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계층은 비즈니스 규칙과 트랜잭션 관리의 중심이 됩니다. 셋째, G8 리포지터리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퀴리 메서드 작성을 익혀 데이터 접근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RESTful API 설계 원칙과 HTTP 메서드 매핑을 통해 API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면 여러분은 실무 수준의 백엔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번은 3페이지입니다. 왜 전통적인 MVC 패턴이 아닌 RESTful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RESTful 아키텍처는 현대 웹 서비스 환경의 요구 사항에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주류가 되었습니다. 첫째, 스파나 모바일 내 변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파나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완성된 HTML이 아닌 순수한 데이터만을 필요로 하며 서버는 오직 데이터 제공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둘째,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분리 및 상태 비저장 원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저장하지 않으므로 서버의 부하가 줄어들고 수평적 확장이 매우 용이해집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어떤 서버 인스턴스로 가더라도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HTTP 표준 기반의 크러드 매핑을 사용합니다. 이는 get, post, put, delete와 같은 HTTP 메서드를 리소스에 생성, 조회, 수정, 삭제라는 행위에 명확히 매핑하여 API의 사용법을 직관적이고 표준적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RESTful 아키텍처는 대규모 분산 시스템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구축할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인 3계층 아키텍처의 데이터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설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REST 요청은 REST 컨트롤러에서 수신됩니다. 컨트롤러는 요청을 처리하고 파라미터를 바인딩하는 역할까지만 수행합니다. 이후 컨트롤러는 서비스 계층을 호출합니다. 서비스 계층은 핵심 비즈니스 로직과 트랜잭션 관리를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 저장 전 유효성 검사나 여러 테이블에 걸친 복합적인 데이터 조작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계층은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필요할 때 리포지터리를 호출합니다. 리포지토리는 G8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며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변경합니다. 이 명확한 계층 분리를 통해 각 모듈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코드의 응집도와 유지보수성이 극대화됩니다. 이번은 5페이지입니다.
3계층 아키텍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각 계층 간의 호출 관계를 반복하여 숙달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레스트 컨트롤러는 이를 받아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한 후 리포지터리를 호출합니다. 리포지터리는 G파를 이용하여 SQL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존성의 방향입니다. 컨트롤러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서비스는 리포지터리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리포지터리는 서비스를 알지 못하며 서비스는 컨트롤러를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에 의존하는 단방향, 의존성 구조를 통해 객체 간의 결합도를 낮추고 각 계층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계층을 테스트할 때 리포지터리의 실제 데이터베이스 접근 대신 막 객체를 주입하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은 6페이지입니다. 3계층 아키텍처를 좀 더 일반화된 구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계층별 책임이 더욱 명확합니다. 가장 상위의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컨트롤러로 구성되며 이는 HTTP 요청을 받고 잔 응답을 구성하는 입출력 처리를 담당합니다. 중간 계층인 비즈니스 레이어는 서비스로 구성되며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비즈니스 규칙, 정책,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계층이 애플리케이션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위 계층인 퍼시스턴스 레이어는 리포지터리로 구성되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거나 조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계층은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통신합니다. 이처럼 각 계층의 책임 분리를 통해 코드가 명확해지고 특정 계층의 수정이 다른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전체 시스템의 유지보수성과 확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은 7페이지입니다. 실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레스트 컨트롤러의 기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상단에는 레스트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며 이는 이 컨트롤러가 반환하는 객체, 리스트, 보드를 잔으로 자동 직렬화하여 응답 본문으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퀘스트 매핑은 이 컨트롤러의 모든 메서드에 API 보즈라는 공통 경로를 설정합니다. 컨트롤러 내부의 프라이빗 파이널 보드 서비스를 선언하고 생성자를 통해 주입받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스프링에서 가장 권장하는 생성자 주입 방식이며 불변성을 보장합니다. find all 메서드는 get 매핑을 사용하여 get 요청을 처리하고 보드 서비스 find all을 호출하여 조회된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이 리스트는 REST 컨트롤러 덕분에 잔 배열로 변환되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됩니다. 이번은 8페이지입니다. RESTful API 설계의 핵심 원칙인 HTTP, 메서드와 크러드 매핑을 정리한 표입니다. RESTful API는 HTTP 프로토콜의 메서드를 사용하여 리소스에 대한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get 메서드는 리소스 조회에 사용되며 성공 시 상태 코드 205K를 반환합니다. 이는 안전하고 명등한 메서드입니다. post 메서드는 새로운 리소스 생성에 사용되며 성공 시 상태 코드 201, created를 반환합니다. put 메서드는 리소스 전체 수정에 사용되며 성공 시 상태 코드 205K를 반환합니다. 패치 메서드는 리소스의 부분 수정에 사용되며 역시 상태 코드 205K를 반환합니다. delete 메서드는 리소스 삭제에 사용되며 성공적으로 삭제되었을 때 상태 코드 204 no 컨텐츠를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발자는 이 표준 규약을 정확히 준수하여 API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구현했던 기본적인 아키텍처의 모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까지 우리는 주로 컨트롤러, 계층의 설계, 집중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응답을 구성하는 입출력 처리 영역이었습니다. 슬라이드 그림에서 컨트롤러 부분이 점선 박스로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요청을 받고 응답하는 클라이언트와의 인터페이스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컨트롤러는 서비스 계층을 호출하는 역할만 수행해야 하며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직접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조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 단계인 서비스 계층의 구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은 10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할 서비스 계층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는 컨트롤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점선 박스가 서비스 계층을 감싸고 있습니다. 서비스 계층은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 위치하는 곳이며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여러 리포지터리를 조합하여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책임을 집니다.
컨트롤러에서 넘어온 요청을 받아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유효성을 검증하거나 여러 도메인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DAO 계층은 여전히 데이터 접근을 담당하지만 서비스가 DAO를 호출하는 방식에 따라 데이터의 흐름과 처리 방식이 결정됩니다. 이 서비스 계층을 견고하게 설계하는 것이 안정적인 백엔드 시스템 구축의 핵심입니다. 이번은 11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인플 구현 전에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먼저 구현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서비스 계층은 보드 서비스와 같은 인터페이스와 이를 구현하는 보드 서비스 인플과 같은 구현체로 분리하는 것이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을 따르는 모범적인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서비스 계층이 제공해야 하는 기능의 명세, 즉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정의합니다. 반면 구현체는 그 명세에 따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클라이언트가 구체적인 구현체가 아닌 추상적인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를 디버그하며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유연성과 테스트 용이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따라서 모든 서비스 계층 작업은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번은 12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4가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유연한 구현체 교체입니다. 만약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MySQL에서 NoSQL에 MongoDB로 변경하거나 비즈니스 로직을 전혀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드 서비스 인플만 새로 작성하고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와 같은 클라이언트 계층은 인터페이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코드를 전혀 수정할 필요 없이 구현체만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둘째, 테스트 용이성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단위 테스트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층을 테스트할 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보드 리포지터리나 복잡한 로직을 가진 보드 서비스 인플 대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마킹 스터빙을 사용하여 테스트 환경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스트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셋째, SRP 준수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역할 정의에만 집중하고 구현체는 구현 로직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각 클래스가 단 하나의 책임만을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넷째, 계약 정의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서비스 계층의 공식적인 API 계약 역할을 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구체적인 구현체의 내부 동작 방식과 분리되어 오직 인터페이스의 메서드 시그니처에만 의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은 1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설계할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퍼블릭 인터페이스 보드 서비스로 인터페이스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그 안에 크러드에 필요한 메서드들을 정해야 합니다. find all은 전체 목록 조회를, find by id는 단건 조회를, create는 생성을, update는 수정을, 그리고 delete는 삭제를 위한 명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메서드에 구현 로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수한 서비스 계층의 계약 정의에 집중하기 위함이며 이 인터페이스를 보는 누구라도 이 서비스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하는 인터페이스 우선 설계는 스프링 개발의 모범 사례입니다. 이번은 14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 클래스의 이름 통일 원칙입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일관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명령 규칙입니다.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모든 서비스 인터페이스 클래스의 이름을 도메인 이름 플러스 서비스 형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 기능에 대한 서비스는 보드 서비스, 공지사항에 대한 서비스는 노티스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서비스는 FAQ 서비스와 같이 명명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개발자가 코드를 읽을 때 클래스의 역할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라는 이름만 보고도 해당 클래스가 비즈니스 로직과 트랜잭션을 담당하는 핵심 계층의 인터페이스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는 보드 서비스 인플처럼 인플 점의사를 붙여 구현체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코드의 구조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15페이지입니다. 이제 보드 서비스 인플 구현체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서비스 계층에서 핵심 로직과 트랜잭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클래스 상단에는
서비스 어노테이션이 붙어 이 클래스가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서비스 빈임을 스프링에게 알립니다. 또한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이 붙어 이 클래스의 모든 메서드가 트랜잭션 관리의 대상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임플리먼트 보드 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며 프라이빗 파이널 보드 리포지터리 리포를 생성자 주입받아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임합니다. 크리에이트나 파인드올 메서드는 리포의 기본 메서드를 호출하여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특히 파인드 바이 아이디 메서드를 보면 리포, 파인드 바이 아이디의 결과인 옵셔널 객체 OLS through new 리소스나 파운드 엑스크앱션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찾지 못했을 때 사용자 정의 예외를 던지도록 처리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계층에서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고 예외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줍니다. 이번은 16페이지입니다. 보드 서비스 인플 코드의 핵심적인 기능과 어노테이션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서비스 트랜잭셔널 적용입니다. 서비스는 이 클래스를 스프링 컨테이너의 빈으로 등록합니다. 트랜잭셔널은 이 클래스 내부의 메서드 실행 전후에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시작하고 커밋 롤백하도록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실패하는 예외가 발생하면 보드 엔티티를 조회한 행위까지 자동으로 롤백됩니다. 둘째, 업데이트 로직입니다.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파인드 바이 아이디를 호출하여 기존 엔티티를 조회한 후 요청으로 받은 데이터로 이그지스팅 객체의 필드를 변경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트랜잭션이 커밋되는 시점에 G파의 변경 감지 메커니즘을 통해 자동으로 업데이트 SQL이 생성되어 실행됩니다. 개발자는 명시적으로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예외 처리입니다. 파인드 바이 아이디와 같이 옵셔널 객체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리소스나 파운드 엑스크앱션과 같은 명시적인 예외를 던져 컨트롤러, 계층과 전역 예외 핸들러가 일관된 방식으로 오류 응답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은 17페이지입니다. G파 리포지터리를 활용한 데이터 접근의 편리함을 살펴보겠습니다. 퍼블릭 인터페이스 보드 리포지터리 익스텐즈 G파 리포지터리 보드 롱과 같이 인터페이스만 선언해도 스프링 데이터 G파는 보드 엔티티와 롱 타입의 아이디에 대한 기본적인 크러드 메서드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리스트, 보드, 파인드 바이 타이틀 콘테니, NG와 같이 메서드 이름 규칙을 사용하여 복잡한 SQL 쿼리 없이 데이터 검색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인드 바이 컨테이닝이라는 메서드 이름만으로 G파는 자동으로 where title, like 키워드 %와 같은 SQL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슬라이드에 비추천이라고 표시된 것처럼 너무 복잡한 쿼리나 성능 튜닝이 필요한 쿼리까지 이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잡해지면 메서드 이름이 길어지고 SQL 제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